차가운 대리석 로비, 해남은 아들 도윤을 90분 기다렸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도윤은 아버지를 보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여기서 나는 척 좀 말아주세요. 회사 체면이 상합니다. 도윤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해남 손에 쥐어주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주변 젊은 직원의 시선이 해남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변명도 못한 채 해남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35년간 지켜온 등대 불빛이 아들의 체면 앞에서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남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모욕이 420억짜리 거대한 시험대였다는 것을. 진짜 등대 불빛은 그때부터 켜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남입니다. 올해 70, 강원도 작은 포구에서 35년간 무인 등대의 불을 밝히던 항로표지 기술자였죠. 지난 1년 동안은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지냈습니다. 등대 근처의 삶이란 참 고독했지만 그만큼 단순하고 정직했습니다. 새벽이면 갯바위 틈새로 비집고 올라오는 짠내, 밤이면 수평선에 하얗게 번지는 제 등대의 불빛. 그 불빛이 잠잠할 때만 인간의 복잡한 마음속이 선명하게 보이곤 했거든요. 저는 무태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제 세 아이들을 넉넉히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둘째 딸은 유학 후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죠. 막내 아들마저도 대기업에 다니니 해남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성공한 아버지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아내의 마지막 말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폐암 말기, 기력이 다해 마른 손만 붙잡고 있을 때 아내가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진짜는 아마 한 명뿐일 거예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의 참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 평생의 지표였던 등대를 믿을 수 없게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숙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체면과 품격을 지키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확인하는 불편한 진실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저는 며칠 전 새 아이들에게 똑같이 전화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실패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 아이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숨막히는 침묵만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응답 속에서 저는 이미 시퍼런 바닷물 같은 고독을 맛봤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35년간 밝혀온 등대의 불이 꺼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포구 안쪽 구석진 곳의 낡은 월세방에 짐을 풀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이지만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 켰던 등대 불빛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등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고 눅진했습니다. 벽에는 달랑 아내와 막내 며느리인 지숙 씨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걸었습니다. 해남은 사진 속 지숙 씨의 밝은 웃음을 바라봅니다. 저여린 며느리가 혹시라도 아내의 마지막 유언 속에 숨겨진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서요. 내일이면 새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는 거겠죠. 등대에 불이 꺼진 바다처럼 제 마음도 지금 짙은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며칠 뒤 해남은 큰딸 김수경 씨를 만나러 강남의 대형 병원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경 씨는 이곳 법무팀과 협력 관계였죠.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 갓 내린 비싼 원두의 진한 커피 향이 낡은 해남의 점퍼 위로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매끄러운 대리석 테이블과 대비되는 해남의 모습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수경 씨는 화려한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힐끗 보더니 해남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가움보다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손해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아버지, 말씀하신 게 정말 사실이세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차가운 음색은 주변의 소음마저 얼리는 듯 했습니다. 해남은 월세 단칸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 밤새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수경아. 투자가 잘못됐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 이제 어디 몸 하나 누일 곳도 없구나. 해남은 수경 씨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따뜻한 위로 대신 돌아온 것은 냉정한 법률 용어였습니다. 수경 씨는 지갑을 열어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해남의 앞에 놓인 냅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3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거라도 쓰시고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 한 귀퉁이를 꾹 눌러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곧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양의무 불이행 소송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제 커리어에 치명적입니다. 아버지가 파산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큰 리스크거든요. 수경 씨는 마치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듯 정확하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고통은 없고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해남은 턱 밑으로 차오르는 쓰디쓴 침묵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해남은 35년간 등대에 불을 밝혀온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수경 씨에게는 단돈 3만 원짜리 파산 리스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편함과 위선이 해남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해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수경 씨는 갑자기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잘 다듬어진 눈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요?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는 등대만 지켰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가도 아버지는 늘 등대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그놈의 등대만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에게 모든 짐을 지우시면 안 되죠. 수경 씨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사적인 원망이 돈이라는 명목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해남은 마치 눈앞의 등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딸의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산 문제에 대한 방어였을까요? 해남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 고작 3만 원짜리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해남은 직감했습니다. 수경 씨가 계산기로 두드린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저버린 가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태도는 과연 진실일까요? 해남은 등대 불빛 아래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며 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큰딸 수경을 만난 다음 날 해남은 이번에는 큰아들 김도윤 씨를 만나러 서울의 번화한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도윤 씨가 부대표로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곧 IPO를 앞두고 있어 그의 체면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해남은 낯선 빌딩 로비의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로비는 높고 차가웠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해남이 35년간 지켜온 포구의 짠 바다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해남의 낡은 점퍼에서는 쾌쾌한 월세방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젊은 직원들의 빠르고 활기찬 발소리가 해남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죠. 무려 90분을 기다린 끝에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 수트 차림에 완벽하게 세팅된 표정이었지만 해남을 보자마자 그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도윤 씨는 곧바로 해남에게 다가오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머뭇거렸습니다. 해남은 아들에게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그 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남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로비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기둥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빠르게 해남의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저 아는 척 좀 말아주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낮았습니다. 여긴 제 직함이 곧 제 체면이거든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얘기가 돌면 지금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에 당장 영향을 줍니다. 그의 말이 해남의 귀에는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들려왔습니다. 해남은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파산 사실 때문에 위협받는다는 현실의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는 급히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구깃구깃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00원을 해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택시비라도 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회사 일 때문에요. 그리고는 해남의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황급히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남의 손에는 구겨진 10,000원 한 장과 텅 빈 빌딩의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남은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를 숨겨야 내가 산다면 그 자리는 내가 아니라 돈이 앉아 있는 자리다. 해남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35년간 등대를 지키며 밤바다의 길을 알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창피해야 하며 숨겨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해남의 심장은 비난 대신 처절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아버지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건만 이제 와서 그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기적이고 교활한 태도는 해남을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등대지기로 만들었습니다. 해남은 손에 쥐인 10,000원짜리 지폐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의 촉감이 유난히 거칠고 얇게 느껴졌습니다. 해남은 도윤 씨의 싸늘한 뒷모습과 엘리베이터 문만, 남은 로비의 어둠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자식은 한 명뿐일 거예요. 이 시험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지 해남은 깊은 고민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큰아들의 빌딩을 뒤로하고 나온 해남은 마치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35년간 등대의 불빛을 지켜온 사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듯했죠. 서울을 떠나기 위해 도착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눅진한 장마비로 온통 축축했습니다. 터미널 내부의 공기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해남의 폐, 깊숙한 곳까지 불쾌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해남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강원도로 돌아갈 버스표를 살 돈이 모자랐습니다. 해남은 터미널 근처 낡은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해남의 손목에 30년간 감겨있던 금시계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시계는 아내가 결혼기념으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 용돈하시라던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해남의 귓가를 맴돌았죠. 전당포 주인이 내민 돈은 시계의 값어치보다 훨씬 적었지만 해남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등대 불을 끄면 배가 길을 잃듯 자식의 눈빛이 꺼지니 내가 길을 잃었다. 혼잣말 내레이션처럼 해남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먹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항로를 비춰주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월세 단칸방으로 돌아온 해남은 축축해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방은 비에 젖은 흙냄새와 쾌쾌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해남은 부엌 구석에서 봉지라면 한 개를 끓였습니다. 짭짤하고 뜨거운 라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해남은 그 라면 국물과 함께 감기약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해남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자식의 전화번호가 차례로 적혀 있었죠. 큰딸 김수경, 큰아들 김도윤. 해남은 달고 다른 볼펜을 쥐고 그 두 이름 위에 힘을 주어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35년간 밝혀온 등대의 불빛을 스스로 끄는 듯한 결단이었습니다. 감정 폭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해남은 손을 덜덜 떨며 마지막 남은 둘째 딸의 이름 위에 펜촉을 댔습니다. 순간 억눌렀던 모든 모욕감과 절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남은 펜을 던져버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들 등대 하나만 보고 산 게 그리 큰 죄였어요. 방 안에는 해남의 울음소리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처절하게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해남은 이내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 내들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내 시험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 해남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의 분노를 씻어냈습니다. 해남은 다시 전화번호부를 들었습니다. 세 자식의 이름 위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 막내 며느리 지숙 씨의 이름만 홀로 깨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남은 그 이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길은 아직 멀지 않았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는 내가 직접 이 눈으로 확인해야지. 해남은 수첩을 품에 넣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고립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등대 불빛처럼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심이 어떤 비난과 결과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남이 세 자식의 번호를 지우고 월세방에 고립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곰팡내 나는 벽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낸 진한 국물 냄새, 그리고 잘게 썬 파의 싱그러운 향이었습니다. 해남은 잊고 있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막내 며느리 한현지 씨의 국밥 냄새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남에게는 슬픔보다도 깊은 죄책감을 남기고서였죠. 연지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6살 손자 민재를 홀로 키우며 포구,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 남짓이니 늘 팍팍한 삶이었죠. 연지 씨는 해남의 월세방 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벽 장사를 하고 온 듯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해남을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형님, 누님한테 연락드렸더니 바쁘시다고만 하시고. 아버님,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되죠. 연지 씨는 해남의 낡은 방을 둘러보더니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국밥집에서 쓰던 전기장판을 가져와 눅눅한 방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장판이 켜지자 방 안을 감싸던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비로소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해남은 따뜻해지는 방바닥의 촉감을 느끼며 며느리의 헌신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지 씨의 시간이 해남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지 씨는 새벽 장보기를 마친 뒤 점심에는 뜨끈한 국밥을 들고 와 해남의 숟가락 위에 깍두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꼬들꼬들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해남은 잊었던 사람의 정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밤에는 민재를 재우고 돌아와 해남의 반지하 방을 락스로 깨끗하게 대청소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옅어지고 대신 깨끗한 비누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해남은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수억을 버는 큰딸과 큰아들은 10,000원짜리 지폐와 냉정한 말로 해남을 밀어냈지만 월 200만 원을 버는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남이 찾던 진짜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느 날 연지 씨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해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겨울 보일러가 고장나서 너무 추우시죠? 제가 보일러 교체하고 왔어요. 해남은 깜짝 놀라 비용을 물었습니다. 연지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해남은 그녀의 손가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연지 씨의 4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싶은 충격이 해남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연지 씨는 6달 동안 해남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자신의 연수입 20%가 넘는 360만 원을 썼던 것입니다. 과거 해남은 등대에만 집중하느라 사고로 아들을 잃은 며느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건네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연지 씨의 희생은 해남의 과거 무관심에 대한 배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해남을 돌보는 이 며느리가 해남이 보았던 두 자식의 위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가치였습니다. 해남은 연지 씨가 가져다 준 국밥 그릇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짭조름하고 뜨거운 국물 속에서 해남은 아내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진짜 자식은 아마 한 명뿐일 거예요. 연지 씨의 헌신이야말로 해남이 평생 등대 불빛으로 비추려 했던 가장 순수하고 중요한 정이 아닐까요? 해남의 마음은 감격과 죄책감으로 요동치며 무언가 큰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해남이 막내 며느리 연지 씨와 함께 보낸 6달은 등대지기로 살아온 그의 70평생 중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죄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은 연지 씨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가리킨 진짜 자식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등대의 불빛을 다시 켜기 전 마지막 진실의 스위치를 눌러야 했습니다. 해남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세 자녀와 연지 씨를 소집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큰딸 수경 씨와 큰아들 도윤 씨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들은 해남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푼돈을 연지 씨에게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듯 했죠. 반면 연지 씨는 해남의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덤덤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증인이 해남의 재산 상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남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경 씨와 도윤 씨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공증인은 해남의 지시에 따라 담담하게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실 하나, 해남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구 일대 항만 재개발 보상금과 매립지 지분 정상금으로 420억 원을 곧 수령할 예정이었으며
가동하는 스위스 신탁에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420억이라고요? 아버지가 저희를 시험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도윤 씨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희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계략 아닙니까? 해남은 차분하게 두 자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돈을 잃었을 때보다 아버지를 향한 위선이 탈로 났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해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남은 공증인에게 두 번째 파일을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실 둘 숨겨진 혈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증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며느리이신 한현지님은 사실 김혜남님의 젊은 날 사정으로 입양 보냈던 친딸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수경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도윤 씨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연지 씨를 응시했습니다. 연지 씨 역시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해남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남은 조용히 막내 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연지는 아버지의 피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연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녹음이 끝나자 연지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양어머니였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연지 씨는 울면서 해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수경 씨가 해남에게 소리쳤습니다. 위선이 폭로되고 420억 앞에서 좌절한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해남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연지 씨는 눈물을 닦으며 해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님, 저한테는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연지 씨의 진심 어린 눈물과 용서의 호소는 수경과 도윤의 계산적 분노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해남은 연지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제 최종 결단을 내릴 때임을 알았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은 두 자녀의 무너지는 표정은 해남이 등대불을 끄고 얻어낸 가장 값진 진실이었습니다. 해남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연지 씨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수경, 도윤 남매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연지 씨의 우리 다시 시작해요라는 대사는 해남이 이 모든 시험을 설계한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제 해남은 단순히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할이라는 최종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해남은 조용히 기침하며 최종 유언장을 읽어달라고 공증인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남의 최종 선택. 먼저 연지 씨와 손자 민재에게는 총 300억 원이 신탁 형태로 증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지 씨의 생활, 민재의 교육, 그리고 국밥집을 번듯한 레스토랑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해남은 연지 씨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녀의 미래에 튼튼한 새 등대를 세워준 것입니다. 연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다음은 수경 씨와 도윤 씨의 차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420억 앞에서 모든 위선이 노출된 상태였죠. 해남은 그들에게 자비로운 판결 대신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수경 씨와 도윤 씨에게는 각각 10억 원의 보류 상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돈은 당장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남이 직접 작성한 특별 조건이 이 상속에 붙었습니다. 조건 1년 동안 매주 포구의 월세방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나 송금은 일절 금지하며 오직 몸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회는 반드시 해남과 함께 포구 지역의 무료 급식 봉사나 해안 정화 활동에 동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문과 봉사는 시간 영수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년 뒤 이 시간 영수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속금은 연지에게 귀속됩니다. 해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독백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마라. 너희 손목의 시간으로 증명해라. 이것이 해남이 35년간 등대를 지키며 얻은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식들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강제적으로 쓰게 만든 것입니다. 수경 씨와 도윤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벌 참회 실천이라는 도덕적 균형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던 수경 씨는 이제 명품 쇼핑 시간을 90% 끊고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포구 등대길로 올라옵니다.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버지와 걷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서운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 역시 IPO를 포기하고 주 52시간을 지키는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해남과 함께 포구 뒷산을 등산하며 아버지의 묵묵한 등대지기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더 이상 화려한 시계가 아닌 진실된 시간 영수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해남은 이제 연지 씨가 넓혀 새롭게 문을 연 통유리창이 시원하게 트인 국밥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의 미각과 함께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창밖으로 막내 며느리이자 친딸인 연지 씨의 밝은 웃음이 보입니다. 해남은 등대의 불빛을 끄고 얻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꺼지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진정한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해남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와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포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짠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김해남은 더 이상 외로운 시험 속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남의 월세방에서 시작된 시간 영수증 프로젝트는 정확히 1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심사를 위해 세 자녀는 다시 포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남의 화려함 대신 1년간의 땀과 성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딸 수경 씨의 영수증은 완벽했습니다. 52주 중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방문했고 아버지의 건강검진에 12회 동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등대지기 시절 회상기를 녹취하고 문서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수경 씨는 이제 돈 대신 아버지의 기억을 가치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진한 커피 향 대신 각 끓인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났습니다. 큰아들 도윤 씨 역시 48주 동행으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포구 노인들을 위한 야학의 자원교사로 활동했고 자신의 회사와 기부 매칭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포구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체면보다 진정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0억 원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했던 산길에서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 씨는 단 한 번도 해남의 곁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유언의 조건 이전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해남은 연지 씨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진짜 등대였다. 고맙다.
해남은 공증인 앞에서 최종적인 마음의 분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지 씨에게는 260억 원의 상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며느리로서의 헌신과 더불어 친딸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수경 씨와 도윤 씨에게는 각각 70억 원이 상속되었습니다. 이들은 1년의 참회 기간을 거쳐 아버지의 유산을 벌이 아닌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손자 민재에게는 교육신탁으로 20억 원이 따로 분배되어 가난으로 교육의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종 분배 연지 260억, 수경 70억, 도윤 70억, 민재 교육신탁 20억. 결과를 들은 수경 씨와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지 씨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지 씨는 자신의 국밥집 2호점을 포구의 중심에 열었습니다. 이름은 등대국밥이었죠. 그녀는 노인들에게는 국밥을 반값에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큰 재산을 얻었지만 여전히 가장 귀한 것은 나누는 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국밥 냄새는 이제 포구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지는 어느 저녁, 해남은 7살이 된 손자 민재와 함께 등대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등대 내부에는 35년 전의 습한 기운 대신 따뜻하고 정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해남은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등대 최상층의 거대한 렌즈 앞에 섰습니다. 해남이 스위치를 올리자 거대한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빛이 캄캄한 수평선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빛은 수많은 배들의 항로를 비춰주는 길잡이였습니다. 해남은 민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길도 불이 있어야 보이는 거란다. 그 불이 바로 마음의 정이야. 돈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밝히는 불빛 말이다. 해남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등대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찾으려 했던 진실은 결국 가족이라는 불빛 아래에서만 온전히 빛난다는 것을요. 해남과 민재가 함께 등대 불을 켜는 희망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드라마의 막을 내렸습니다. 댓글창은 이제 무정한 자식에 대한 분노가 아닌 나도 저렇게 새 출발하고 싶다는 희망의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해남 아버님은 420억이라는 유산 대신 자식들에게 시간 영수증을 요구하며 용서와 참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던 자식들은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묵묵한 등대지기 삶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외면하고 모욕했던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들의 회복 과정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